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늘 같습니다. 오전 8시. 부산 영도 골목 끝.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먼저 들어옵니다. 짠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지요. 그 뒤를 말린 쑥과 대추 향이 따라옵니다. 저는 그 순서를 좋아합니다. 바다 냄새가 먼저 들어오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이니까요. 가게 이름은 은화약초방입니다. 유리문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습니다. 문을 열면 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손님들이 고개를 듭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목소리는 크게 내지 않습니다. 낮게 또박또박 말합니다. 제 목소리는 높은 날이 없습니다. 높아지면 몸이 먼저 긴장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반에는 유리병이 줄지어 있습니다. 도라지, 감초, 황기, 결명자, 레몬밤. 라벨 글씨는 제 손글씨입니다. 조금 삐뚤어도 지우지 않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사람 냄새가 나지요. 손님들은 종종 그 앞에서 멈춥니다. 뚜껑을 열어달라고 조심히 말합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병을 들어 향을 맡게 해드립니다. 그때 손님들의 눈이 조금 풀립니다. 숨이 길어집니다. 이모, 오늘은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럼 레몬밤에 캐모마일을 아주 조금 섞어보지요. 너무 달게는 하지 말고요. 저는 처방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권합니다. 확신에 찬 말투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매일 다르니까요. 저는 늘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몸이 싫어하면 바로 멈추세요. 이 말이 제 방식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하던 말입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 잘 내리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영도 미스 엘리 같은 별명도 붙여줍니다. 웃는 얼굴이 늘 있다고요. 사실 저는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울음이 나오기 전에 웃음을 먼저 꺼내는 법을 오래 연습했지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게 뒤쪽에는 작은 탕비 공간이 있습니다. 낡은 주전자와 찻잔 4개.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이면 저는 주전자를 올립니다. 물이 끓기 전 창문을 조금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커튼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몸은 아직도 예민합니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거나 누가 뒤에서 급히 다가오면 어깨가 먼저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왼손은 아직도 완전히 제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이 둔합니다. 겨울이면 더합니다. 컵을 쥘 때 힘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함께 씁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살짝 받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과거가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 과거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공단의 공장, 형광등 아래, 재봉틀 소리가 하루 종일 끊기지 않던 곳입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사람 숨소리보다 컸습니다. 저는 20살도 되기 전에 그곳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실가루가 끼었습니다. 퇴근길에는 지하철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검었고 입술이 마르곤 했지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제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 저는 그 아이를 내가 가진 전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말이 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민준에게 밥을 먹이고 학용품을 사고 겨울 점퍼를 사주려고요. 저는 아이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했지요. 민준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집으로 가져와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마치 상장처럼요. 저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그 말이 제 노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몸을 쓰러뜨린 날도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고 평소처럼 집에 가려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뒤통수에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어요. 다음 장면은 병원의 천장이었습니다. 흰색. 너무 밝은 흰색.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왼쪽 편마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민준부터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는 밥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였어요. 민준은 병실에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은 빨갰습니다.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제가 할게요. 너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가 나 키운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 말은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말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때로는 막는다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퇴원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컸습니다. 민주는 제 약을 챙기고 밥을 데워주고 목욕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게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은 경계심을 잠재우니까요. 가끔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 몸이 안전한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착했습니다. 지나치게 착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을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영도의 가게에서 저는 손님들에게 몸이 싫어하면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멈추는 법을 잊습니다. 문 위에 종이 딸랑 울릴 때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춥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아직도 떨치지 못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닫고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볼펜을 꺼내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오래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번호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진동이 멈춘 뒤에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지요. 문 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종이 달린 작은 종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시 문을 열려는 것처럼요. 진동이 멈춘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폰을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도 한참을 바라봤지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제 숨도 그 리듬을 따라가듯 끊겼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는데 손끝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은 아니었지만 습관처럼요. 유리문 안쪽에 OPEN 팻말을 뒤집어 CLOSED로 바꿨습니다. 종이 달린 작은 종이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짧은 문장. 너무 익숙한 말투.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서야 읽었습니다. 엄마. 나야. 잠깐만 얘기하자. 그 문장 하나가 오래 잠가둔 방의 문고리를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면 없는 일처럼 느껴질까 해서요. 하지만 진동은 뒤집어도 느껴졌습니다. 바닥으로 스며드는 소리처럼요. 점심 무렵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목도리를 풀며 웃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권했지요. 말은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웃음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순간
제가 잔돈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바닥에서 굴러가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왼쪽 다리가 순간 굳었거든요. 손님이 못 본 척 해주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비자 저는 결국 폰을 들었습니다. 차단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단은 쉬운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가족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문장들이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지요. 저는 그 문장들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문장들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제 안에 심어둔 말이니까요. 저는 이모, 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이모 목소리는 늘 조금 거칠었어요. 부산 사투리도 섞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은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이모 그 번호가 왔어요. 민준이? 예. 받지 마. 답장도 하지 마. 근데 혹시 급한 일일까 봐요. 이모가 21번 길게 쉬었습니다. 급한 일은 지가 만들어. 너 마음 흔들려고.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냉정한가 싶어서요. 냉정한 게 아니고 너 살자는 거지. 이모는 말을 짧게 했습니다. 저도 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늘 제 몸과 마음만 더 깎아먹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목이 마르다 못해 아팠습니다. 엄마, 나 진짜 많이 힘들어. 나도 벌 받았.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면 안 돼?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이야.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물이 끓는 소리는 제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짧게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지웠습니다. 글자가 선명해질수록 제 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겼습니다. 연락하지 마. 나는 안전이 먼저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바닥이 땀에 젖었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그대로인데 제 안에서만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켤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에 뜬 글자만 봤지요. 1. 누 VOICEMAIE.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목소리는 글자보다 더 직접적이니까요.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조용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고 누군가 아이고 추워하고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제 갈등이 세상과 상관없이 혼자만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동사무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받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아주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복지과 번호를 적었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번호도 같이요. 적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또 한 번 큰일을 만드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늘었고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은하 씨 괜찮아요. 저는 제게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소리내지 않고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요일에 상담센터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마.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지요.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혼자 참았고 혼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혼자 하면 더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준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누르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문을 잠그는 손맛처럼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편을 들겠습니다. 가게 문 위 종이 다시 딸랑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갈등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화요일이 오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화요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화요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월요일인데 제 몸은 내일을 먼저 두려워했지요. 어젯밤에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불을 끄면 더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거실 등을 켜둔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침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8시.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은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비었습니다. 라벨을 붙이려다가 테이프를 엉뚱하게 붙이고 찻잔을 꺼내다 놓치고요. 왼손 감각이 둔한 날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몸이 더 서툴렀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지요. 10시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발소리는 한 번 더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밖 그림자가 길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확인해야 하니까요. 확인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저는 일부러 손바닥으로 영수증을 정리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아주 약하게요. 약한 소리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는데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톡톡. 이번엔 조금 더 길게요. 저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빠졌고 턱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자는 깊게 눌렀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지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봐요. 민준은 문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제가 CLOSED 팻말을 뒤집는 걸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민준이 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리문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제 몸이 제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반응하지 마.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주는 손바닥을 펴서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제가 손만 잡아주면 되는 것처럼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읽혔습니다. 잠깐만. 진짜로. 나 힘들어. 저는 유리문 너머에서 그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늘 대화하자고 말하며 제 선택을 없애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카운터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두드렸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이 들어오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준 옆에 서서 상황을 살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더 크게 무서워졌습니다. 민준이 여기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저는 또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구경거리가 아니니까요. 민준이 단골 손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키운 듯 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소리가 뭉개져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피하잖아요. 엄마, 이러지 마요. 단골 손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종이처럼 얇게 나왔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내일 오실래요? 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제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아래 비상벨처럼 두고 있던 작은 호루라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모가 준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골목에서 이상하면 불어.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호루라기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게 현실을 붙잡게 해줬습니다. 민준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었습니다. 쿵, 쿵. 유리문이 떨렸습니다. 작은 종이 딸랑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민준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나랑 얘기만 해요. 나 안 잡아먹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안 잡아먹는다는 말은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낮게 말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 나 지금 혼자 아니야. 민준이 코웃음을 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제 조용함을 무기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소리내지 못하면 그는 더 큰 소리로 제 말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차단은 이미 했습니다. 112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 오래된 죄책감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그래서 폰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112를 누르려는 손가락을 제 의지가 붙잡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민준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모양이 또렷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약을 치매. 저는 그 단어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이상해. 그 말들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오래된 협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민준을 달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로 누군가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골목은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금방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제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은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폰은 차단 때문에 울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그 얼굴이 가장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내일. 그 한 단어를 남기고 민준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공기가 조금씩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카운터 아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각은 지금 여기를 알려주니까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응, 은화야. 이모 민준이 가게로 왔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어디야? 가게요. 문 잠갔지? 예. 호루라기 있지? 예. 좋다. 지금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하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모는 못 받겠지요. 저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화요일 같이 가요.
그래. 내일 아침 내가 먼저 갈게. 가게 문 열지 마. 사람 없는 시간에 움직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주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따라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숨어 살면 내 삶은 언제 시작하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적어둔 번호들이 보였습니다. 구청 복지과, 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 제가 어제 적어둔 글씨였습니다. 삐뚤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겠다고요. 크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요. 울면서가 아니라 기록처럼요. 저는 이제 감정으로 설득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가게 불을 끄기 전 저는 작은 주전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물을 끓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하나 꺼냈습니다. 빈 컵.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왼손이 흔들리면 오른손이 받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문을 밖에서 잠글 겁니다. 바깥에서 종이 딸랑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늘 오고 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가능성 하나를 들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지만 멈췄지요. 오늘은 평소처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하지 않기. 사실로 움직이기. 혼자 해결하지 않기.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는 여전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안경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그 흐림 속에서 저는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밖에서 잠그는 날입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 대신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은하야. 나 지금 골목 입구야. 예. 문 열어둘게요. 아니. 열지 마. 너는 안에서 기다려. 이모의 말은 늘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단정함이 고마웠습니다.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누군가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지요. 잠시 후 유리문 밖에서 이모의 손이 보였습니다. 이모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확인한 뒤에야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절차가 제게는 큰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괜찮은지 먼저 묻는다. 그 메시지였으니까요. 이모가 들어오자마자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모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셔터가 내려가 있고 테이블이 정리된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저 무서웠어요. 무섭지. 그게 당연하지. 이모는 제 손등을 한번 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무서워도 했잖아. 그게 용기야. 우리는 가게 뒤쪽 작은 탕비실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종이에 적힌 번호들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센터, 구청 복지과, 여성긴급전화. 이모는 번호 옆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부터 할래? 저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상담센터요. 그리고 혹시 접근 금지 같은 거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순서가 맞다. 전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짧게. 날짜 중심으로. 어제 가게에 왔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조치가 맞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가까운 분과 동행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지요. 점심 무렵 우리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주민센터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소독약 그리고 누군가의 점심 도시락 냄새가 섞인 냄새요.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의 끝에 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왼손이 떨리면 오른손이 감쌌습니다. 제 몸이 제 몸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제 말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도움받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종이를 꺼내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임시거주지, 긴급연락망, 상담 연계, 법률 지원. 저는 그 단어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민중과 마주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조심히 다가왔습니다. 이모 아니 은화님. 어제 죄송했어요. 제가 괜히 끼어든 것 같아서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상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사실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났어요. 은화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요. 저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단골 손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말씀하세요. 제가 소문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조용히 돕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다시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내일이 공포였는데 오늘은 내일이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 생기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일어난 일. 아주 건조하게요. 건조함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이모가 가게 문을 닫아주며 말했습니다. 은화야, 너 오늘 많이 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안 무서웠던 게 아니잖아. 무서웠는데도 움직였잖아. 저는 그 말에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이모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이모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고맙긴. 나도 너한테 빚 많다. 너 어릴 때부터 혼자 버틴 거, 이제는 같이 버티자. 집에 가는 길에 바닷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더 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늘은 그 바람이 덜 아팠습니다. 제 안에 작은 난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난로.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나는 내 편이겠다고 말하는 난로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도망치기만 하던 눈이 아니라 결정을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믿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랄 줄 알았는데 저는 덜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전화 왔어요. 기록했어요. 이모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잘했다. 내일 같이 더 하자. 저는 그 답장을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얇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상담센터에서 연결해준 법률 지원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옷을 고르고 이모와 같이 걸어갈 겁니다. 천천히요. 제 속도대로요. 문 위에 작은 종이 딸랑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늘 오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다릅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희망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봄이 오기 전에 햇빛은 조심스럽습니다. 따뜻한 척하지만 바람은 아직 차갑지요. 저는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피이엔 팻말을 걸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어제의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몇 주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고 구청 복지과와 연결된 지원을 받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일처럼 처리했습니다. 감정은 뒤로 두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잠그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요. 민준의 연락은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흔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헐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길게 쓰다가 지운 흔적이 보이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미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가 빠졌고 엄마라는 호칭이 들어갔다가 은하씨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와 결명자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얼굴이 좀 좋아졌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요즘은 잠을 조금 자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골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안전의 증거였으니까요. 이모는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오기 전에 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도 되나?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허락을 구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이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찻잔을 하나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사 선생님도 온대. 예. 말씀하셨어요. 너 괜찮겠나?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긴 아직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해볼게요. 상담사 최하늘 선생님은 가게에 앉아 제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말은 정확히 했지요. 은화님, 요즘 제일 달라진 게 뭐라고 느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말을 믿어요. 예전에는 제 감각이 다 틀린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은화님은 지금 자기 자신과 관계를 다시 맺고 있어요. 그 문장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따뜻함을 손바닥으로 받아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울음도 좋지만 저는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만날 수 있어요? 사람 있는 데서요. 상담사 동행해도 돼요. 저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을 꺼내려 했지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제 눈을 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해. 그 표정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화님, 원하시면 만나지 않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만나기로 한다면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을 제가 말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동행, 대화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위협받으면 즉시 종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상대가 화낼까봐 조건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만남은 며칠 뒤 주민센터 상담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은 밝았고 책상은 넓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소음이 좋았습니다. 소음은 세상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모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고 손을 잡고 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 은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행동을 제가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담을 조금 받으면서 알았어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풀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경계가 흔들릴까봐 뛰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가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이용했어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 인생을 고치려고 치료를 받을게요. 그리고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준비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짧게, 정확하게요. 민준아. 민준이 놀란 듯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내 삶으로 들이지 않는다. 민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수가 아니다. 내 안전이다. 이모가 제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 은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빌게요. 그 문장은 이상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늦어서요. 너무 늦어서요. 저는 그 늦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연습에 내 자리는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책임이다. 그날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끝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 바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흔한 풍경이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제 삶이 다시 일반적인 장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회복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이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이번엔 얇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은화님, 오늘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가요? 네. 다시 들이지 않겠다는 경계를 세우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삶을 다 주지 않겠다고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용서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던 자리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제게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뒤 탕비실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이번엔 끓는 소리가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왼손이 여전히 둔했지만 이제 저는 그 둔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둔함도 제 생존의 흔적이니까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딸랑, 문 위의 종도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늘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람이 와도 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모의 손, 상담사 선생님의 단단한 말, 단골 손님의 조용한 배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숨. 그런 것들이 모여 제 삶을 다시 지탱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회복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오늘 문을 잠그고 내일 문을 열고 그 사이에서 사람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사랑입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갈 것이다.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문을 살짝 건드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같이 천천히 가요.